대부분의 50대, 60대들은 은퇴 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한 달, 1년처럼 길게만 느껴져요. 이젠 해외여행도 별 감흥이 없어요.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은퇴 후 막연히 긴 자유시간이 역으로 족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80% 이상이 취미생활로 TV 시청을 꼽았고 노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중장년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막상 은퇴 후 자유가 찾아와도 놀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잘 노는 법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실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 몇 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신이 나지만 이내 막막해지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지요. 퇴직 후 지나치게 남아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장년에겐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장대한 시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 제약과 날씨에 영향이 적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년의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롭습니다. 또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걷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복잡한 마음과 우울한 감정이 어느새 침착하게 바뀝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에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미술을 할 때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5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50대에서 60대 분들께 추천드리는 취미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은 신체를 이루는 가장 비대한 크기의 근육이라 칼로리 소모가 가장 크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손실이 많아지는 우리에게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의 손상으로부터 주변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신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키고 대장암 및 직장암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6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식집사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뇌 건강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합니다. 꽃과 향기로운 식물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어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식물은 공기를 정화시켜주어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7번째는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정기적인 명상을 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하여 종합적인 신체 건강과 안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적극 권장되는 취미 활동입니다.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면 걷기의 3에서 4배인 700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영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운동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수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은 연골 손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수영은 무중력 운동이라 안전한 운동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체력이 저하된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고 불리는 수영을 취미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찍어내고 싶어 하실 텐데요. 특히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산과 바다 등 풍경들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것이 의미 없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지루하지 않고 보람차고 건강한 몸을 갖게 도와줍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건져내기 위해선 알맞은 장소에서 순간의 포착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런 사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사진이라면 말로 이룰 수 없는 성취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사진은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데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중을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악기 배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활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떨어지는 노인들은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 접근하기 쉬운 악기들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목표를 세우기 힘든 노년기에 악기를 마스터하는 새로운 목표는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 있는 노년기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무엇이든 서툴러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자가 틀린 기타 연주를 하면 어떤가요? 잘못 그리고 엉터리 그림이면 어떤가요? 막연히 무슨 취미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변 노인복지시설이나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주거지 근처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편안하고 마음에 맞는 것이 최고의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도 무료이고 박물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볼펜 한 자루,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본인 스스로 9988-1234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며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계발에 충실해서 인류사에 남을 작품을 영원히 남기고 떠난 위대한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처럼 구독자 여러분도 멋진 노년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많이 쓸쓸하실 텐데, 외로우실 텐데라며 연민과 동정 어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모두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죠.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사고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의외인 건 혼자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게 되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외로워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온전해야 남에게 내줄 자리 하나도 생기는 법입니다. 외로우면 결국 남에게 집착하게 되고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생각은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명쾌한 답을 얻어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중년 노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도는 낮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외롭지 않게 행복한 노후를 지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계라는 원칙으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건강할까요?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기대가 관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붙이도록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는 좋아해주기는커녕 모르거나 오히려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상대가 밉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돌파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했었나 싶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기를 바라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는 이런 생각이란 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이르기 위한 해법으로 가장 먼저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여도 문제없고 혼자여도 정말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죠.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이 막을 보내야 가치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봤는데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오래전부터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격이다 싶었어요. 음악이 지니는 치유 효과와 더불어 춤을 통해 전신 운동이 가능하니 너무 좋잖아요. 제가 느꼈던 그 매력과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씨의 말처럼 무엇인가 배우고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보세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친구들과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하면 좋고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 바라지 않지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외로움도 없지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 성찰과 취미 등 외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됩니다.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 등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자존감 상승은 자신감으로도 이어져 여유 넘치는 마음이 듭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성공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신감,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니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다시 자신감 상승의 선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엔 인생의 절정기가 45세였다면 앞으로는 75세가 될 것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인생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자기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에 힘이 있으니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도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죠.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외로움과 쓸쓸함, 인생무상이라는 편견에서 편해 보인다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구박을 당해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70대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슬하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어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남편 병원비에 어린 5남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다듬고 시간 나면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 하시면서 그렇게 죽어라 일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은 그쪽으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자기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을 못 밀어주는 가슴 아픈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해줄게.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해. 그래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까 너무 기뻐.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어.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던 고맙고도 미안했던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곧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셔서 며느리가 행여나 불편할까 첫 만남부터 며느리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는 할머니의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는지 아들이 말한 대로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평상을 지킬 때 아들이 같이 있으면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돕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나 봅니다.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나 고단한 세상 함께 헤쳐나가면서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추억을 그리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아휴 됐어,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거는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집하고 자기들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남과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집 한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아들 명의로 된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셨는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시켰습니다. 마치 파출부나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랑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했었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으로 아들의 부부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할머니는 막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주니가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장남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다 할머니를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보다 못했던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 데서 요양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가 대꾸를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아예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이런 며느리의 표독한 모습에 할머니는 이제 경기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하는 막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꾸 없이 녹음을 하던 할머니는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아파트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길지도 않은 할머니가 누워있던 기간에 쏟아졌던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이 폭탄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음성이 다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이 집 다시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여자는 여자들이 안다고 진작부터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딸들이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돈 안 돌려주면 자기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이미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친정을 찾아가 뒤집어 엎겠다는 걸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딸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장남은 두 얼굴에 와이프와 대판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이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 의지가 완고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 하십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하십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계절 중 가을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계절의 중년이라고 하는 가을은 깊고 멋스럽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피부처럼 건조하지요.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는 노화. 가을의 낭만처럼 중년의 숙성된 마음은 좋아하지만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쉽습니다. 여름 내 싱싱했던 잎사귀가 바싹하게 말라 색이 바래는 것처럼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면 촉촉하던 피부는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눈도 뻑뻑해지고 식음료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이나 가전제품 설명서의 작은 글씨가 읽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원인 모를 몸 안팎의 불쾌 증상과 노화 현상은 세포가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과 노안, 피부 트러블, 우울증과 치매 같은 노화 증상과 질병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고,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서적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지은이 이시아라유미, 옴기니는 유네림, 발행은 전나무숲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중년 노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피듯 중년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황혼의 청춘을 오래도록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킬 수 있는 소소한 원칙들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손끝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걸릴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나기가 힘들 정도로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진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도 많다. 특히 침 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난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요즘 들어 뭘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이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푸석푸석하고 굵어졌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의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평소에 목이 자주 마른다. 비만 오면 몸 여기저기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린다. 유독 하체가 뚱뚱하다 등의 증상은 세포가 건조해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다. 뇌 노화 역시 뇌세포의 건조는 위축이 원인이다. 뇌가 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의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뇌로 가는 수분의 공급이 활발해지므로 인지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정력, 감퇴 같은 하체와 관련된 이상이 나타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신기능의 저하는 세포의 건조와 노화로 이어진다. 메마른 세포의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하려면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셔야 한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매실, 간장 같은 항노화 효과가 있는 음료를 이용하면 좋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수분 섭취에 대한 그릇된 상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몸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 몸의 건조가 노화에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물만 마셔댄다고 해서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다. 반면 수독을 일으키는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나 위장 등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있는 수분, 즉 세포액이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물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포 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포가 메마르고 하체 비만이 되며 노화 증상이 심해진다. 나이가 들어 몸속에 절대적인 수분량이 줄었더라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저염된장이나 저염간장, 무염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짠 국물은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놓는다. 자반고등어도 저염이란 표시가 없으면 사지 않는다. 저염식에 길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도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또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마티즘 등의 질병은 염분을 제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겨울이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에 흰가루 같은 각질이 일어난다.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스타킹 홀이 나간다. 심할 때는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보습크림부터 챙겨 바르고 틈만 나면 얼굴에 생수나 화장수를 뿌린다. 피부 건조가 심해 주름이나 잡티가 생길까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을 약 먹듯이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덩달아 화장품 회사들도 보습 기능을 앞세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피부 보습에는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혹시라도 화장이 지워질까봐 땀 흘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땀 냄새가 신경 쓰여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피부노화, 피부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라.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 가운데도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습에 좋다는 로션이며 크림 등을 2중, 3중 겹쳐 바르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두터운 화장으로 맨 얼굴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마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체온이 올라가면 세포 노화를 막는다. 그 방법에는 워킹으로도 부담 없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걷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소변량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하루 1만 보 이상 걸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쿼트는 워킹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여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다. 제자리에 있어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른다. 30년간 시달린 요통을 스쿼트로 이겨낸 남성 환자가 있다.
필자의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다리가 가는 체형의 진통 주사도 듣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쿼트를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갔다. 이렇게 1년간 꾸준히 계속했더니 하루에 150회 이상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다. 필자가 진찰한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편이었다. 하체가 빈약하면 그만큼 근육에서 소비되는 당분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 당뇨병이 되기가 쉽다. 따라서 혈당치를 낮춰서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하체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식이법과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톱볶음이나 우엉 간장조림, 미역 된장국 등을 매일 먹는다. 양파의 글루코키닌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간장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당분의 연소를 덮는다. 상사 이론에 따르면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뿌리 채소가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마가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평소에 1분에 70에서 80m 정도의 속도로 매일 20분 이상 걷는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근육이 필요해서 오는 요통 또는 척추 변형으로 인한 요통, 변형성 무릎 관절증 같은 만성화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몸을 덮이고 쇠약해진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심장과 소장은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이다. 비장에도 암이 잘 생기지 않는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발산한다. 비장은 혈액의 저장소로 혈관이 많아 암자색을 띠며 온도가 높다.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동 운동을 함으로 역시 온도가 높다. 39.6도의 열에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나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난 뒤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암이 열에 약한 데다 몸이 차고 건조할 때 생기기 쉽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몸을 덮이고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육류나 달걀, 우유, 버터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식사를 즐기게 된 이후로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서구형 암은 물론이고 전체 암 환자도 늘어났다. 암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식을 중심으로 먹고 식사량도 평소 먹던 양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여야 한다. 피부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마토란, 오크라 미역, 생청국장, 말버섯, 굴, 해삼관자, 조림무, 조림가자미의 살을 발라내 국물과 함께 그릇에 담가식히면 생선의 젤라틴 성분이 굳어 묵 같은 상태가 된다. 겉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루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은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 데 있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만드는 방법은 당근 2개, 사과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그대로 믹서기에 갈아 즙을 짜낸다. 사과와 당근의 껍질은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짜낸 즙에 소금을 적당량 넣고 잘 섞어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동양의학의 상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가피 같이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신은 신장과 생식기, 비뇨기를 포함한다. 신기능이 활발해지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와 몸 상태가 좋아지고 노화 현상이 감소한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인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 전에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취리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블러시 박사는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잤던 설사가 멈추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항노화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서 노화를 늦추려면 신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서 배설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생강홍차 같은 음료 외에도 항노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평소에 꾸준히 먹어야 한다. 동양의학에서 자주 쓰는 120가지 처방의 70에서 80%는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란 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서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55세의 김정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 155cm에 63kg이었을 만큼 살이 쪘었고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할 만큼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세포 보습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2달 만에 5kg이 줄고 반년이 더 지나자 처음보다 무려 10kg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죠. 이젠 날아다닐 것 같아요. 62세의 최성근 씨는 40 넘어서부터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불더니 혈압까지 올라서 170까지 올랐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걸으면 다시 혈압이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세포 보습을 실천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살이 빠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졌어요. 이젠 일 열심히 하면서 아주 가뿐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년을 넘기면 젊은이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며 나의 나이듦을 한탄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나는 내 나이대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 모습을 유지하면 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차이를 두고 싶다면 이왕 늙어가는 거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일상의 사소한 노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건강식이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고 노화의 속도도 늦춰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이제라도 세포 보습을 시작하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더 유익한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 전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